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여파로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국내에선 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골드바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담합의혹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사에 대해선 지난 10일부터,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유통업계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마트에만 영업이익의 실제 현금 유출은 없는 폐계상 비용 1,52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관세 전쟁 확전 불안감에도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2,540선 중반으로 오르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장보다 0.2% 소폭 오른 2,540선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각각 760억 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40억 원, 75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금융 관련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2,800억 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79% 오른 8만 9천 원 후반에, 삼성화재는 0.68% 오른 3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 선 후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41% 떨어진 740선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80전 내린 1,450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뉴욕 증시도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했다고요? 네, 다우존스 지수는 0.28% 오른 44,593.65에, S&P 500 지수는 0.03% 오른 6,068.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36% 내린 19,643.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 이슈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을 소화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밀려드는 수요에 한국조폐공사는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조폐공사가 공급을 중단하면 그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곳이 공급을 중단하는 건가요? 네, 먼저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금 판매가 중단됩니다. 또 위탁 판매를 계약한 13개 금융기관과 4곳의 전통시장 유통처에도 골드바 판매 중단을 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골드바 판매를 유지합니다. 조폐공사는 골드바 공급이 오는 4월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금 수요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팔라 금의 국내 입고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네, 조폐공사는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금 풍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 원자재 공급 안정화 시기가 불확실해 위탁 판매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 판매를 중단했다는 설명인데요. 조폐공사보다 공급 규모가 큰 한국금거래소의 경우 골드바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급 일정이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어나며 납기 시기가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0일 2,934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금값은 지난해 27% 오른 데 이어 올해에는 12%가량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른바 LTV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현장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공정위가 이번 주에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는 내일까지 약 나흘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LTV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가치에 대해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타은행 정보가 없다면 실적을 위해 되도록 높은 LTV를 설정하려 했을 텐데 서로의 LTV 정보가 공유되면서 경쟁 압력이 사라졌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은 과징금을 수천억 원 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에서 제재 대신 재심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로 판례가 없다 보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일명 K-칩스법이 드디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지원의 각축전 속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연말 탄핵 정국의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마침내 소위를 넘었다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조세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기존에는 R&D 시설 투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법안이 내일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반도체 업계의 R&D 시설 투자 공제율도 사업화 시설의 공제율과 같이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로 높아집니다. 소위를 통과한 다른 법안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성장과 원천 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의 R&D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중견기업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종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올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네요.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동시 수립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5에서 6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축 매입임대 등의 공공부문 공급 활성화도 약속했는데요.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 주택법 처리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지난달 23일 항공사와 공항시설 특별 안전점검에 따른 7개 공항시설 개선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항공사 자체 안전 강화에 더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항공사들이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는데요. 올 4월까지는 근본적인 쇄신책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말 안전 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박 장관은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들이 ELS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ELS의 빈자리를 방카슈랑스라는 보험 상품이 메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전체 수수료 이익은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지난해 은행들의 수수료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요? 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지난해 수수료 이익은 총 4조 87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에 타격이 컸던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수수료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에서 1,000억 원 넘게 늘어나면서 수수료 이익 1조 원을 돌파했고요. 하나은행에서도 7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ELS 판매를 중단했는데도 전체 수수료 이익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를 통해 ELS 판매 중단의 돌파구를 찾은 건데요. 이 여파로 지난해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이익은 지난 2023년 대비 7% 감소한 7,310억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총 3,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ELS 사태가 불거지며 정기예적금이나 방카슈랑스와 같은 대체 상품으로 고객 선호도가 이동했다면서 은행들도 소비자 수요에 맞춰 방카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사들이 가입자에게서 떼가는 퇴직연금 수수료도 해마다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운용 실적을 보여주는 수익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금융사가 가져가는 퇴직연금 수수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에는 총 수수료가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018년만 해도 9천억 원이 안 됐는데 7년 만에 2배가량 불어난 겁니다. 이렇게 수수료 규모가 커지는 건 해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현행 수수료 체계는 금융사들이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적립금의 차등요율이나 단위요율 등을 일정 비율로 부과해 가입자에게서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즉 적립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6년 1조 원에 못 미쳤지만 2024년에는 약 432조 원으로 40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규모는 커지는데 반면 수익률은 저조하다고요? 네,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한데요. 2023년 물가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 2022년 0.02%, 2023년 5.26%였는데 제도 시행 이후 5% 수익률은 2010년과 2023년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5% 안팎의 연평균 수익률 성과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3에서 4%포인트나 낮은 실적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관세 조치로 철강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포스코가 착공식까지 열며 중국 업체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2차 전지 원료 니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포스코가 결국 니켈 생산을 접기로 했다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던 2차 전지용 니켈 합작 공장 신설 사업을 접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전날 주주총회에서 자회사인 포스코 CNGR 니켈 솔루션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중국 CNGR과 각각 6대 4로 지분을 투자해 니켈 정제 법인을 세웠지만 해당 법인은 결국 자회사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5월 포항에서 대대적으로 착공식까지 열었는데요. 당시 2026년 양산 시작을 목표로 공장 설계 등 건립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건설 공사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도 전략을 바꾼 걸로 보이죠? 네,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합작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둔화와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둘러싼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소재 투자의 속도를 조절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가동 중인 법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2차 전지 사업은 리밸런싱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G 윤지혜입니다. 유통업계의 통상임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인건비 부담이 수천억 원 급증하면서 실적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유독 유통업계의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요. 네, 이마트와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자사만 봐도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오프라인 매장과 물류센터를 운용하는 데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 근무도 잦은 만큼 인건비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데요. 지난 연말 대법원이 정기적인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당장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부터 추가 부담금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이마트는 지난해 47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2천억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상임금 비용이 1,530억 원 정도 추가됐다는 겁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 감소했는데 통상임금분 53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5%, 현대백화점도 6% 정도 줄었는데 통상임금 부담금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유통업계가 내수 부진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로 고전하는 가운데 통상임금 여파까지 맞게 되면서 오프라인 점포 효율화 작업을 강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함께 바빠졌습니다. 금융규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의 지분 일부를 매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얼마나 매각했습니까? 두 회사 합쳐 총 2,75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삼성생명이 약 425만 주, 삼성화재가 약 74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의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때문입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요. 그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합산 10% 보유해 왔는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지분율이 10%를 넘기게 됩니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분율을 더 낮춘 겁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 바 있는데요. 향후 있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대에도 재차 지분 매각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삼성생명은 또 현재 다른 금융규제도 대비 중이죠? 네, 삼성화재가 지난달 밸류업 공시 과정에서 자사주를 대량 소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데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시 지분이 넘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예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삼성화재는 오늘 실적 발표회에서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가능성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지난해 실적 발표회에서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지난해 티몬 위메프 사태 때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자 관리 소홀 지적도 거셌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실전자 지급 결제 대행 피지사 명단을 다음 달 카드사들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통보되는 피지사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겠군요.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경영지도 기준상 건전성 수치 등을 지키지 못한 피지사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피지업자 수는 162개사로 이 중 20여 개 업체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피지사 명단은 이달 하순 확정됩니다. 피지사는 카드사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 등에 정산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지사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티메프 사태와 같은 정산 지연이나 미지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피지사 명단을 특정할 경우 해당사들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취해도 될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부실 피지사는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나요? 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당시 금융당국은 피지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상화가 안 된다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부실 피지사 명단을 넘긴다 해도 이 피지사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며 다만 카드사들이 부실 피지사들과 자율적으로 거래를 이어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오롯이 해당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올해 당국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 반기마다 부실 피지사를 선별하게 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김동선 한화그룹 3세가 이끄는 하나호텔이 식자재 기업 아워홈 인수를 공식화했지만 걸림돌은 여전합니다. 아워홈 4남매 가운데 2자매가 매각에 반대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 측은 매각에 찬성하는 2남매와 손잡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하나도 가처분 신청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나호텔앤리조트 이사회는 어제 아워홈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 장녀 구미연 현 아워홈 회장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법적 분쟁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하나 측은 매각에 반대하는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과 자녀 구명진 씨가 우선 매수권과 지난 2021년 체결한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을 근거로 지분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회사는 매도인들과 협의해 가처분 재판에서의 보조 참가 등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이들과 법적 분쟁 발생 시 2남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자매가 매각을 무산시킬 수도 있을까요? 네, 구지은 구명진 자매는 현재 아워홈 지분 40%를 들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구 전 부회장은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장남, 장녀의 지분을 되찾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아워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이사회 3명이 모두 장남, 장녀 측 인사인데다가 이번 계약에서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하나호텔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1년여간 이어진 한미약품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사 이사회에서 형제 측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무게추가 모녀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지주사 이사회의 기류가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2명이 사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 이사회의 형제 측 사회이사 1명도 사임했습니다. 사이언스 이사회는 그간 모녀 측 인사 5명, 그리고 형제 측 인사 5명으로 팽팽한 구도였는데요. 이제는 5대3으로 모녀 측이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차남이 여전히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형제 가운데 형인 임종윤 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지난 연말 모녀 측으로 돌아섰지만 아우인 임종훈 사이언스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무게추마저 모녀 측으로 기울면서 임 대표가 내밀 반격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모녀 측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내세워온 만큼 이사회를 통해 대표 교체와 함께 그룹 경영 정상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곳곳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워스트 지역은 시흥 1동과 방배 4동, 3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날은 크게 춥지 않지만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시작되겠고요. 공기질은 청정해지겠습니다. 차고 강한 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공기질은 다시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